네, 두 번째 주제는 한우산업 안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두 분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은 주제 발표 각 20분씩 토론 20분에서 총 60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우사육 동향 및 농가 대처 방안이라는 주제로 경상대학교 전상곤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상국립대학교의 전상훈입니다. 시간이 짧아서 제가 먼저 하고 싶은 말을 잠깐 좀 먼저 시작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산업이 산업으로서의 그 본격적인 산업으로서의 틀이 갖춰진 게 언젠가 생각을 하면 아마도 과거에 한우면은 이게 일소였는데 이건 뭐 고기소로 먹던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86년도 아시안 게임, 88 서울 올림픽 하면서 한국이 비로소 이제 경제 성장을 크게 하면서 소가 일소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고기, 식품으로서의 어떤 그런 위치를 갖게 되면서 한우 산업이 비로소 산업으로서의 성장을 한 게 아닌가. 그때서부터 따지게 되면 사람의 나이로 따지게 되면은 30년, 40년, 한참 중장년, 청년의 시기를 지나서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잘 성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최근에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지만 만나면 이제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뭐 당뇨가 어떻고 고혈압이 어떻고 고지혈이 어떻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지. 조금 덜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한우와 관련해서 오늘 할 얘기는 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수급과 관련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볼 때 한우 산업은 현재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한우 산업 지금 이대로 두면 굉장히 비만입니다. 어디가 아파도 분명히 아파서 쓰러질 거예요. 그러면 안 쓰러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연구소라든지 저를 비롯한 여러 학계라든지 아니면 산업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 많으면 안 된다. 너무 많다. 사육도수가. 값이 그럼 떨어질 거다. 늘리면 안 된다. 그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지금 시점에서 수급 관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워낙 값이 좋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비로소 쓰러져서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왜 내가 아팠는데 그동안 뭐 그런 식의 어떤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빌어서 그런 수급과 관련된 준비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거는 물론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다음에 경영 안정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법적인 이런 정책적인 틀을 마련해 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본인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적게 먹고 적당히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런 관리를 하고 난 이후에 정부에 요구할 것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말씀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제 특강을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우 산업에 대해서 산업 현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얼마나 지난 30-40년 동안 어느 정도 한우 산업이 성장해왔는지 말씀을 드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한우 산업이 앞으로 안정적인 그 발전을 하려면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되 조금 수급 쪽에 조금 주안점을 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우 사육두수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60년대서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게 올라갔다 내려 이게 사육두수인데 사육두수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5년 사이클, 5년 사이클, 8년, 12년, 14년 사이클로 점점 사이클도 길어지고 파장이 이렇게 길어지죠. 그리고 이 진폭이 예전에는 300만 두, 150만 두까지 이렇게 움직였다면 최근에 2010년 이후에 이 사이클을 보면 300만 두에서 한 260만 두 정도, 한 30-40만 두 줄다가 다시 이러한 사이클로. 그래서 과거와는 상당히 많이 달라진 그런 사이클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지는 이제 뒤에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산업이 지난 30-40년 동안 이렇게 쭉 발전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았죠. 그래서 94년도에 우루과이 라운드 시장 개방, 2001년도에 쇠고기 수입 자유화, 그리고 2010년, 11년 그때 국내 구제역 발생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의 큰 원인 제공을 한 거는 일단 수급 불안정입니다.
수급 불안에 따라서 가격이 지나치게 폭등한다든지 폭락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그 수급과 관련된 측면,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어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들이 만들어졌고, 이러한 제도들의 결과로 2010년 이후에는 비로소 조금 한우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몇 가지 그 제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송어의 생산 안정제라든지 다산장려금, 그리고 축산 자조금을 통한 여러 가지 사업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그리고 쇠고기 이력제,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들어서 2013년, 14년에 FTA 폐업 지원제, 암소 감축 사업, 이때는 이제 그 사육두수가 좀 많이 늘었을 때,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사육두수가 너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미경산우나 혹은 경산우 비육 지원을 통해서 한우 수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노력이 빛을 잘 발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농가들의 참여가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우 산업의 성장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느냐? 지난 한 30년 동안 생산액 기준으로는 한 5.5배 정도 성장을 했고, 농가당 생산액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긴 합니다만 약 40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체 1등급 이상 출현율이 지난 20년간 25%에서 한 74%, 거세우만 보게 되면 52%에서 89%,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질적인 성장도 보여주고 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번식후하고 비육후의 두당 소득을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2001년도에 이제 그 한우 시장, 우리나라 쇠고기 시장이 자유화가 됐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이 지금 빨간색이 번식후고 이 파란색이 비육후 두당 소득인데, 비육후와 번식후 중에서 물론 둘 다 영향을 받긴 했습니다만 번식후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건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그죠? 비육후 농가가 물론 이제 소득이 조금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뭐 송아지 값은 뭐 송아지 값이 아니라 뭐 10만 원도 안 가는 뭐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2010년도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노력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점점 이렇게 이제 비유나 번식의 두당 소득이 회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소규모 농가들이 많이 탈락을 했고, 그리고 번식만에서는 농가가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일관 사육 농가로 많이 넘어가고, 또 농가가 점차 규모화가 되고, 이러한 이제 현상들을 우리가 지난 10여 년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가의 20도 미만의 소규모 그 번식 농가들이 많이 지금 탈퇴하고 사라지고 있다. 일본은 한국하고는 다르게 일본의 사례를 보게 되면 번식하고 비육이 예전에도 이원화가 되어 있고 지금도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예전에는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렇지 않죠. 최근에는 번식 농가들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많은 농가들이 일관 사육으로 가거나 일부 비육 농가들도 일관 사육 농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는 굉장히 일본하고의 상황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농가의 규모화, 그래서 30년 동안의 호당 사육도 수가 2.6도에서 36도로 많이 증가를 했고, 농가의 그 전업 농가의 비율도 보게 되면 90년대 한 5% 정도에 지나지 않던 전업 농가가 2020년 기준으로 68%까지 빠르게 규모화가 되고 있고 전업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괄 사육 농가가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농장수 기준으로는 전체 농장의 약 한 40%, 그리고 사육두수 기준으로는 전체 사육두수의 70% 정도를 사육하는 걸로, 물론 이제 이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직 뭐 사회적으로 합의는 없습니다만,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대략 한 3분의 2 이상은 일괄 사육 농가에서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급과 관련해서 농가들의 사육 의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보게 되면 350만 두를 상회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전망한 바에 따르면 2022년도, 내년도입니다. 내년도에 339만 두를 최고점으로 찍고 그 이후로 줄어든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이미 틀린 전망이 됐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제가 아까 말씀드린 350만 두 이상으로도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을 봤을 때 350만 두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농가들의 입식 열기가 한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가면 위험하다는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농가에서는 그것에 따라주지 않는다. 특히나 규모화된 농가, 전업화된 농가일수록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이력적 통계를 보게 되면 규모화된 농가들의
사육도수 그리고 암소의 산차수가 다른 어떤 규모보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라는 것이죠. 제 아무리 경산읍 비육지원 미경산읍 비육지원 다 해서 대략 한 만두에서 대략 2만두 정도인데 그 정도 가지고서는 이러한 과열된 입식 열기를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먼저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특히 규모화된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더 사육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볼 때는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눈에 선하게 들어오지만 그런 파국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농가들 그 규모별 농장 수하고 사육도 수에 해당되는 거고, 이게 이제 유표를 보시게 되면 60개월령 이상 암소를 어느 그 규모에서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두 이상 규모를 보게 되면 100두 이상 규모의 농가들이 지난 한 4년 동안 60개월령 이상 암소의 두수가 11%, 약 12% 정도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20두 미만 농가에서 보면 줄었습니다. 근데 이 늘어나는 비율이 농가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죠? 9%, 10%, 12%. 그래서 농가가 전업화되고 규모가 될수록 암소에 오래 보유하고 있고 산차수도 늘리고 있다.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사육두수가 320만두, 30만두가 아니라 조만간 350만두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봐주시고. 그래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최근에 가축 시장을 이용을 해서 송아지가 거래되는 건 이제 조금 줄고 있고, 농장 간 직거래가 조금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가축 시장을 통해서 할 때 여러 가지 실제 송아지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농장 간 거래가 이제 증가하는 것 같고,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제가 추정컨대 그 중에 어떤 농장은 다르지만 아마 경영주는 한 명인 농가도 꽤 있을 것이다. 물론 이건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 이미 그런 자본화된 농가들은 아마 그런 준비를 예년서부터 하고 있고 지금도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그 모습들을 쭉 보게 되면 앞으로 향후 20두 미만 소규모 농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더 빨리 감소할 것이고 농가의 규모와 일관 사육화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제가 보는 전망이 되겠습니다. 산업과 관련된 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 그 축산경영과의 김종 사무관님께서 이제 자세히 말씀해 주실 건데, 과거에 이제는 이제 물가 안정, 그다음에 안정적 공급 기반, 그다음에 경쟁력 확보 이런 쪽에 이제 주로 주안점이 맞춰서 경쟁 보면 한우산업 관련 다양한 정책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정책의 패러다임이 이제 좀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 그 우리 한우연구소 소장님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과거에는 보면은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서 육류 소비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하면 공급량을 확대하고 이렇게 양적으로 팽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장이 개방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국내 자극 기반을 확보하고 농가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수입육과의 경쟁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향상하고 품질을 고급화하고 유통 효율화시킬 수 있을지가 주로 정책의 과제였습니다. 근데 이 과제들이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은 물론 이런 것들대로 계속 추진하되,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인 거죠. 아까 이제 환경 문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축산업에 우리가 보통 이제 외부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런 환경 문제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한우 산업이 사회에 대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책임들, 그 중에 하나가 환경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동물 복지의 문제.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이슈들을 안으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우 산업을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계속 가능하도록 이끌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생산 기반과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고도화하고 정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노력도 계속 이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아마 국내 시장이 사실 포화가 된 거죠. 우리가 공급이 많이 키우고 있다는 것은 국내 시장이 많이 어떤 그런 한계에 도달했다는 건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는 국내 공급이 더 늘지 않게 하든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방법이 이제 과거에 한우 수출에 대해서 조금 노력을 했다가 최근에 들어서 잠깐 잠잠해지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지 이런 노력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한우 산업에서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연구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과 관련된 말씀을 이제 잠깐 드리면 한우 산업과 관련된 수급 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건 한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축종에 대해서 있는데 보면 이제 안정 단계, 관심 단계, 주의 단계, 경계 단계, 심각 단계. 심각 단계로 가면 이제 예전처럼 그죠? 값이 폭락했을 때 단계로 갑니다. 지금 대체로 많은 분들이 경계 단계에 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지금 취하고 있는 정책이 미경산후 혹은 경산후에 대한 비육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그 어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그 마리수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그 정도 두수가 좀 미약합니다만 여하튼지 간에 이런 경계 단계에 있다. 그래서 향후 이제 한우 산업이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농가 경영과 수급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데 과거와는 다른 게 뭐냐면 과거는 항상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죠?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못 살겠다, 보전해달라, 뭐 수매해달라. 근데 지금은 다 감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환자가 가면은 아파야 가는 게 아니라 건강검진 통해서 어디가 안 좋은지 미리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 전문가들이 그리고 뭐 여기 그 생산자분들도 계시지만 보면은 현재 한우 산업이 어디로 가고 무엇이 문제가 될 거라는 게 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수급 안정을 정말로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 일환이 지금 미경산후 그리고 경산후 비육 지원인데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입 측면에서는 이제 시장 개방이 점점 돼서 2026년에 한미 FTA를 필두로 해서 쇠고기 아마 이제 무관세화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쇠고기가 이제 더 싼 가격에 국내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 측면에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다양한 어떤 소비 트렌드, 저지방육에 대한 수요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동물복지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우 수출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사양관리 측면에서도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고투입 고비용의 어떤 이러한 그런 그 생산 구조로부터 조금 다각화할 수 있는 사양관리 방식, 그러면서 이제 환경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안과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송화의 생산 안정제에 대한 그 현재 제도가 죽었죠. 가장 하나의 큰 이 제도의 약점이라면 송화 생산 안정제도가 수급과는 괴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육 두수가 많아져가지고 송아지 가격이 하락을 하면 과거에는 이제 보존해줬습니다만 지금 이제 암소 그 캡 때문에 제도가 발동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되게 되면 한우 산업이 저점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주는 속도가 줄기 때문에 이 불황의 골이 상당히 좀 장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이 송화 생산 안정제도가 분명히 필요하고 다시 살려놓을 필요가 있지만 이게 수급과 별도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농가의 경영 안정장치를 어떻게 하면 수급 안정과 같은 맥락에서 끌고 갈 것이냐, 그런 쪽의 대안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한우 수출 활성화에 대한 말씀은 좀 드렸고요. 자, 이게 보게 되면 이게 지금 그 파란색이 하나 사육도 쓰고 이 주황색이 이제 도매 가격입니다. 그 제가 지금 동그라미로 하는 게 1차 파동입니다. 86년도에 1차 파동, 7, 8년도에 2차 파동, 2012년도에 3차 파동. 파동이 언제 왔냐면 항상 사육도 수가 최고점을 찍고 한 2년 전으로 해서 파동이 왔습니다. 지금 이제 330만 도 넘어서고 내년도에 크레이에서 뭐 330만 도가 될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350만 도까지도 갈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물량은 그 이후에 나오죠. 그죠? 한 2년 정도 비육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4차 파동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 그대로 두게 된다면 이건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어느 시기보다도 지금 시점이 수급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무엇보다도 농가들의 자발적인 수급 안정을 위한 참여, 그중에서 특히 규모화되고 전업화된 농가들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고, 이게 실패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4차 파동은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자,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놓고 보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그냥 이 상황이 그대로 된다라고 하면 소규모 농가들서부터 점점 수차적으로 폐업을 하겠죠. 과거에 번식 농가의 희생으로 한우 산업이 그나마 이렇게 쭉 해서 지금에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는 한우 농가들이 점점 폐업을 하고 번식 기반은 그만큼 더 약화될 것이고 송아지 조달을 위해서 많은 농가들이 결국 일관산업 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이미 일부 농가에서 이미 시작된 것처럼 한우 산업 역시 이제 자본의 집중화 경향이 강화될 것이다. 이게 사실은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공급 사이드에서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수요 측면에서 자조금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이런 자조금 사업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그 한우 산업에 그리고 농가들이 어떤 소득 측면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그러한 노력들도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우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수출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출의 전제 조건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담당 조직 그리고 수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한우 수출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수출에 대한 어떤 그런 노력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구의 필요 그리고 축산물 수출 검역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들에 대한 어떤 검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거 말고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자료집에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좀 수급과 관련된 말씀만 드렸고 추후에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토론 시간에 제가 덧붙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전상권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산업 정책 여건 및 추진 필요 과제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의 김정수 사무관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에서 한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수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자료는 그 농가분들의 뭐 여러 민원 상황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높이 그리고 조금 더 멀리 저희 한우 산업을 좀 한번 바라보고 좀 주의를 좀 환기시켜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가지고 온 자료고요. 제가 그 과거에 그 한우 산업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오늘 주제를 좀 반영하는 차원에서 미래를 말하기 이전에 그럼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는 어떤지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둘러보고 그렇다면은 이러한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는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한우산업 현황, 그 다음에 그 한우산업 여건, 우리 한우산업의 주요 제도, 그리고 문제점과 수급 현안, 향후의 발전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한우사업은 앞서서 우리 전상원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쨌든 30년간 그 여러 한우산업 육성 정책, 그리고 농가 자구 노력 경주 등을 통해 가지고 농가 규모를 비롯해서 생산성, 품질, 그리고 한우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좀 제고되어 왔다. 그리고 그 경제 발전에 따른 이제 국민 소득 제고 영향으로 식생활이 변화했고 그리고 육류 선호도도 이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서 소고기 공급과 이제 소비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30년간 앞서 생산액이 19년도 5.1조였는데 저희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는 5.7조로 약 한 6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단일 품목으로는 미국 그리고 돼지, 그 다음에 이제 한우 순으로 농촌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 사육 규모는 90년도 162만 마리 수준에서 현재 한 336만 마리 정도로 2배 정도로 증가를 했고 농가 수는 한 7분의 1 수준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농가 수가 어떻게 감소했는지 그쪽은 세부적인 건 또 뒤쪽에 말씀드리는데요. 근데 이제 농가 수가 그냥 감소한 게 아니라 전업농 비중이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전업농이 사육하는 그 개체수의 비중을 보니까 한 70% 정도가 전업농이 사육하고 있는 숫자다. 생산성 같은 경우에는
그 가축 개량 강화 등을 통해 가지고 30년간 어쨌든 출하 체중이 89년도에 394kg이었는데 지금 현재 한 700kg 정도로 한 2배 정도 가까이 상승을 했고, 같은 기간 체장, 체고, 흉위도 그만큼 좀 커졌습니다. 덩치가. 품질 등급 같은 경우에도 등급제가 93년도 도입 이후에 1등급 이상 출현율이 10.7% 수준에서 지금 현재 한 74%로 이제 올랐고, 거새우 출하 비중도 93년 전체 수소의 0.8%에 불과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한 100% 거새우 출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력제도 08년 이후 도입된 이후에 유통 투명성이라든지 원산지 둔갑 방지 이러한 효과들을 더불어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한우의 신뢰도를 많이 제고시켜 왔다. 구조 측면입니다. 지난 2093년도 10만 톤 규모 진입 이후에 약 공급 동향입니다. 10년간 조정기를 거치고 11년부터는 한 20만 톤 규모로 지금 현재 계속 증가되어 왔고요. 도매 가격도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률도 있겠지만은 거의 3배 이상 증가해 왔다. 그리고 수입 같은 경우에도 91년도에 한 10만 톤 규모 진입 이후에 07년도에 20만 톤, 15년도에 30만 톤, 18년도에 40만 톤 규모로 수입량도 같이 이렇게 증가를 해 왔습니다. 소고기 소비 동향입니다. 소고기 총소비량 그냥 국산과 수입을 전체를 합한 건데요. 국민소득이 지난 30년간 이렇게 7천만 불에서 3만 불 가량으로 이제 증가를 함에 따라서 30년간 한 30만 톤 규모에서 60만 톤 규모로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대략 94년도 1만 불 진입 이후에는 소비가 한 30만 톤, 2만 불 진입 이후에는 50만 톤까지, 그리고 3만 불 진입 이후에는 한 60만 톤까지 증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농가입니다. 지난 30년간 한유고 사육하는 전체 농가는 이제 부업농 규모는 감소하고 있는데 전업농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게 90년대 상황인데요. 약 20마리 미만을 키우는 농가가 60만 명 만호 정도 됐었고 지금 현재는 5만 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런데 20마리 이상 키우는 농가들은 오히려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냥 부업농 수준은 뭐 줄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전업으로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농가분들은 계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건입니다. 지금 우선은 공급 측면에서는 한우 도매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의 사육량 증가함에 따라서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한우 공급 물량이 지금 앞으로 확대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제 수급 불안 상황이 조금 우려가 된다. 그리고 수입도 지금 FTA 체결이 계속적으로 확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입상과의 이제 경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리고 유통소비 쪽은 이제 국민소득 증대로 전체 육류 1인당 소비량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 전체 육류 소비량이 1인당 한 20kg 정도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1인당 육류 소비량이 한 52kg으로 지금 많이 늘은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건강이라든지 기후변화 이런 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를 하고 있고, 뭐 저지방육, 대체육 수요, 그 다음에 가성비에 대한 뭐 실속 상품을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고가의 명품 소비 형태가 병준하는 이런 소비 트렌드 같은 것들도 좀 파악을 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생산 구조입니다. 그간의 이제 품질 제고 등을 위해 가지고 사육 일수가 이제 장기화가 되고 곡물 사료 소비가 증가되다 보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고비용의 생산 구조가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구 사육 일수 같은 경우에 2000년에 약 17개월, 요거는 이제 송아지 6개월치를 뺀 기간인데요. 그럼 송아지까지 포함하면 23개월 정도 되겠죠. 근데 현재 20년도에는 한 30개월 정도, 23개월에서 30개월 정도로 비구 사육 일수가 좀 늘은 상황이고, 배합사료 가격도 2000년에 한 킬로그램당 비육 가격이 211원이던 게 지금 현재 20년도에는 400원, 현재는 뭐 400원 후반대로 지금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육 장기화가 그리고 사료 투입량 증가, 그 다음에 생산 비용 상승, 그에 따른 여러 분뇨 발생, 온실가스 발생량 증가. 그러면 당연히 농가분들은 또 생산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또 환경부하가 증가됨에 따라 종합적으로는 사회적 후생이 저하가 될
그 개연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환경 측면에서는 앞서 뭐 연계해서 축산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농업 분야의 한 40% 수준인데 향후에 사육 마리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계속 이것은 좀 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 축산에 대한 뭐 국민적 관심이라든지 그 탄소 중립, 가축 분뇨 관리 강화, 이러한 환경 보호와 저감 방안 등에 대해서도 좀 강구해야 될 좀 시점이다. 전반적으로 한우에 대한 여러 제도와 그리고 그에 따른 뭐 성과, 그다음에 문제점, 향후에 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자료로 한번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생산성 분야입니다. 그간에 이제 한우 개량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거뒀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축산법 5조의 가축 개량의 목표 설정을 통해 가지고 그간 한우는 계속적으로 그 개체 개량을 해왔습니다. 이를테면은 이게 이제 2017년 최근에 이제 가축 개량 목표인데요. 거새우 같은 경우에 도축 시 생체중을 2025년까지 764kg까지도 뭐 올리겠다. 도체중도 뭐 450kg까지, 뭐 근내지방등도 이렇게 등심 단면적 경제형질을 통해 가지고 그만큼 농가가 효율적으로 한우를 사육할 수 있도록 그 개체의 능력을 이렇게 높이겠다라는 그 목표치고요. 그간에 어쨌든 이 품종의 유전적 능력을 향상시켜 가지고 생산성하고 경제성을 또 제고했고 농가에게는 그래서 소득 증대, 경영 안정 등에 또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우의 육량 가치라든지 뭐 육질 개선, 그다음에 농가 소득 증대 여러 가지 그 기여를 했습니다. 생산성 측면에서는 30년간 요거는 이제 통계청에서 실제 출하 체중을 이제 그 킬로그램으로 이제 환산한 건데요. 90년에 약 444kg이 지금 현재 20년에는 한 779kg로 거의 한 80% 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몸집 크기도 이렇게 89년도 뭐 19년도 그만큼 다 이제 덩치도 커지고 뭐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왜 안 될까요? 네? 잘 되다가 왜 안 되지? 네. 그다음에 뭐 이를테면은 표현형과 더불어 가지고 그 후대 개체에 전달이 되는 유전 능력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왔다. 그다음에 경제성 측면에서는 그 가축 개량을 통해 가지고 뭐 체중 증가라든지 육질 개선이 얼마나 경제적 가치로 이제 환산이 될 수 있냐 보니까 20년도 추가 원자를 보니까 약 1,560억 정도가 이 경제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은 앞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해당 성적, 그러니까 뭐 도체중이라든지 근내 지방도 이런 달성을 위해서는 사육 기간이 좀 장기화될 필연적으로 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농가분들은 이제 말하자면 경영비가 상승이 되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거죠. 사육 일수가 2000년 한 495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20년에 729일로 계속 연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 29개월에서 31개월에 도축되는 비중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2090년도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만 700일 가량.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28개월 이하 그 비중입니다. 물론 요즘은 생산 효율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개월 그 이상 되는 개체 수는 이렇게 확연히 줄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금 현재 29개월에서 31개월 되는 그 개체 숫자도 그만큼 이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또 강조하지만 거새우 출하 원량도 단축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속도는 좀 매우 점진적인 그런 상황이다. 생산 기반 분야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 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축산법 제32조에 따라서 저희들은 이제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중후반에 무역 개방화, 경기 침체 등으로 한우 사육 규모가 이제 급감함에 따라서 한우 생산 기반 안정을 위해서 98년부터 도입을 해왔습니다. 그 송아지 평균 거래 가격이 발동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 그 차익을 보존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08년까지는 경영비 수준 이상으로 기준 가격을 책정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2000년도엔 기준 가격이 9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는 경영비가 79만 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08년도도
교육비가 한 152만 원 수준이었는데 165만 원 정도로 그 교육비 이상의 수준으로 기준 가격을 책정해서 농가분들이 그 안심하고 말하자면 그 불안 요소를 좀 없애는 차원에서 소사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한우 농가 사육 심리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 한우 사육 기반 안정화에 기여했다라는 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98년도에 내용을 보시면 이게 1세 미만 사육 마리수인데요. 96년 이후 가격이 이제 하락하면서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뭐 무역 자유와 뭐 수입 이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사육을 줄이게 됐습니다. 그게 96년 이후 거의 한 4년 이상 이렇게 사육 마리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98년부터 시범 사업을 도입한 이후에 2000년부터 본 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우 전체 사육 마리수는 보시다시피 계속 이렇게 늘어왔었다. 문제점입니다. 이게 보전금이 아무래도 사육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 시기에 좀 지급이 됨에 따라서 농가 자율적인 사육 규모 조절 노력이 좀 저해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 그에 따른 뭐 수급 안정에 좀 역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1차 발동이 2008년에 일어났는데 그때는 사육 마리수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가격이 이제 떨어졌었고요. 2차 발동은 이제 2011년도 상황인데 그때도 보시다시피 사육 마리수는 계속 늘고 있었습니다. 1세 미만의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2012년 이전까지 송아지 가격을 교육비 수준 이상으로 좀 지지해주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공급 과잉을 뭐 유발시킨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송아지 84만 마리, 그 다음에 한 1,654억 원에 달하는 보전금이 그 농가들에게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행 발동 기준 변경 이후에, 그러니까 이러한 사육과 사육 기반과 그 다음에 이제 수급 간의 연관이 좀 없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2012년도에 그 발동 기준을 좀 변경을 합니다. 여기에 가임함수 수를 좀 넣고 기준 가격도 그 교육비 이하로 좀 하향을 했죠,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현재까지 그 변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발동 기준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송아지 거래 가격하고 가임 암소 수 간의 격차가 커가지고 송아지 가격이 현재 수준에서 일정 하락하더라도 발동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시 12년도에 발동 기준이 185만 원에 가임 암소 수 110만 마리인데 지금 21년 상반기만 해도 송아지 가격은 436만 원이고 가임 암소 수는 152만 마리에 달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품질 재고 부분입니다. 축산법 제35조에 따라서 축산물의 등급 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축산물 품질과 규격을 한번 규정해서 수입 소고기와 좀 차별화되게 한우 고기를 좀 키워보자, 한우 산업을 키워보자라는 취지로 도입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고급육 생산을 목표로 품질 등급별 정량 지표, 이렇게 뭐 육질 같은 경우 뭐 툭불, 육량 ABC, 그리고 대내외에 소비자들에게죠. 품질 정보 같은 것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하다 보니까 농가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소득 증대, 유통 구조도 신뢰성과 합리화, 그 다음에 소비 축산물 품질의 소비자에게는 품질 알 권리, 그 다음에 선택권 강화 등도 이렇게 지원해주는 성과를 얻게 됩니다. 그 생산 측면에서 봤을 때 2093년도에 11% 된 것이 이제 74%까지 이제 올라갔고 이러한 품질 개선 촉진 등에 따라서 등급별 뭐 차등 가격제, 정착으로 고품질 한우 고기가 이제 부가가치라든지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유통 측면에서도 한우 유통 시장에 대해서 소비자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고하게 되고 소비 측면에서도 그 식육 품질의 식별 능력 그리고 알 권리 제고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높은 등급의 소고기를 이제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좀 선호를 함에 따라서 농가는 경영비, 소비자는 높은 가격, 사회적으로는 좀 환경 부하 이런 것들에 이제 문제가 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사육 기간을 좀 장기화하고 있고 그리고 고투입 생산 방식으로 품질 등급을 제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품종에 따른 정육 생산량인데요. 한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진한 색깔이 이제 과점을 하고 있는 등급입니다. 투뿔과 원뿔의 이제 그 전체 20만 마리가 이게 20년도인데 거의 과반 이상을 여기에 이제 생산이 되고 있고 뭐 유구조소는 뭐 이런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등급은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가지고 최근에 이제 국제 곡물가가 이제 불안정하다 보니까 배합사료 가격 상승세로 이제 돌아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기했듯이 제가 10월 달까지 평균 가격이 약 457원까지 지금 오른 상황이다. 지난달에는 10월 달에는 484원이었다 말씀드리고요. 소비 측면에서는 이제 고품질 전략이 수입산과 차별화를 가져왔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게 소비자들에게는 높은 가격으로 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11월 말에 11번가라는 온라인몰에서 한번 해봤는데요. 같은 등급을 등심 소비자가를 한번 조사해봤더니 청도 한우가 아무래도 브랜드 한우다 보니까 좀 비싼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같은 100g이 16,400원이었는데 미국산 프라임 등급은 100g에 3,200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좀 가격 차이가 좀 격차가 한 5배 이상 이렇게 나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도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 측면입니다. 사육 기간이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분뇨라든지 온실가스 발생량이 이제 함께 증가를 해서 환경 부하가 가중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이를테면은 저희가 이제 그 계산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을 통해 가지고 한번 해봤더니 출하 원령을 한 24개월로 단축을 하면 30개월령 대비 온실가스 같은 경우 7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계산이 됐었습니다. 하여튼 뭐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 지금 등급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요게 문제가 있다. 등급제가 문제가 있으니까 없애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간에 이러한 등급제를 통해 가지고 그 좋은 점도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러한 이 등급제를 더 잘 활용을 해서 조금 더 다른 뭐 사육 방식이라든지 경영 방식을 좀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수급 상황하고 그 한우사육 특이 동향인데요. 지금 사육 분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저기 크레이 관측보가 나왔습니다. 23년까지 최대 361만 마리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가임함소 같은 경우에는 15년 저점 이후에 23년에 176만 마리까지 1세 미만 개체도 13년 저점 이후에 23년에 104만 마리까지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10년 이후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2011년, 13년도에 그때 저기 가격이 약세였던 시절을 제외하고는 2014년 이후에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공급 분야입니다. 도축 물량이 이게 사육 마리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2024년에는 평년 대비 한 30% 많은 한 99만 마리까지도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도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급 증가로 인해서 하락세로 이제 전환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이제 21년도가 이 정도 수준이고요. 내년도에도 한 85만 마리 정도, 한 2만 원대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공급 물량이 그만큼 나오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가격 하락으로 가격 약세로 전환되지 않겠냐 그런 이제 전망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우 사육 특이 동향인데요. 앞서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별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한우 사육 동향을. 사육 비중 같은 경우에는 경북이 21.9%로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남이 이게 높은 상황이고요. 전남 경북이 시도별 20년도 기준으로 사육 비중상 가장 높습니다. 전체 한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상위 4개 시도가 있습니다. 경북, 전남, 전북, 충남인데 이 지역에서 한우 사육 동향이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농가 규모별로도 한우 사육 동향을 한번 보시면 전업농을 중심으로는 계속적으로 사육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업농의 경우에는 점차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업농 중에서 이제 8%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100마리 이상 농가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육 마리수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앞서 교수님께서는 이력제를 통해 가지고 뽑으신 자료고 저는 이제 통계청에 있는 단순 자료 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본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이 파란색이 100마리 이상을 키우시는 농가들이 그 키우는 전체 한우 사육 마리수인데요. 보시다시피 2014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울기도 높죠. 근데 요게 회색이 부업농인데요. 보시다시피 줄고 있습니다. 오히려 완만하게. 요거는 50에서 99마리 사이를 키우시는 농가분들인데 이분들이 키우는 마리수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늘고 있다. 근데 이제 100마리 이상 키우시는 분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농가 수의 한 8%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그 전반적인 한우 사육 증가 요 내용을 이제 전반적으로 좀 늘리고 있다. 요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러한 사육 도축 마리수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20년 이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수입산을 먹이기보다는 국산을 주로 먹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높은 가격대 현재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근데 농가분들은 또 아무래도 현재 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사육 의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제시를 안 했지만 그 최근에 정액 판매량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사육가인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단계적 일상 회복 등으로 수요 감소 요인도 있지만은 가중 수요가 그 우선은 이후 지금 뭐 그 백신을 다 맞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방역으로 인해 가지고 일상으로 이제 회복이 빨리 된다면은 이러한 가중 수요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도축 증가가 또 예상이 되니까 가격 하락 상황이 전개될 우려가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첫 번째로는 선제적으로 그 수급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율적인 수급 관리 체계를 통해서 관측 체계도 계속 개선하고 수급 조절 매뉴얼도 이번에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조금을 활용해 가지고 농가 스스로가 암소 감축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송아지 생산 안정제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한번 좀 개편을 해보자. 그다음에 생산 분야는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생산 구조를 좀 전환할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경영비도 절감하고 환경부와 저감을 위해서 사육 기간을 한번 단축을 해보자. 그런 쪽으로도 한번 실증 실험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뭐 사료 단가라든지 사료 투입량 적정화, 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자조금 역할도 뭐 강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생산성 향상을 위한 뭐 축사시설 현대화 지속하고 뭐 ICT 단지를 뭐 조성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좀 지원을 아마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유통 분야 쪽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유통 체계를 개선하자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뭐 1, 2인 가구 증가, 그 다음에 뭐 가공 포장 배송 일원화 이러한 신선 유통 체계가 강화하다 보니까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통 구조로 좀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소비 마케팅 분야 쪽으로 해서 이를테면 소비자 맞춤형 제품, 뭐 소비 트렌드에 맞는 건강과 품질, 그 가격에 맞는 뭐 필요시 뭐 대중육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한우를 토대로 뭐 이렇게 마련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겠냐. 요거는 그냥 개념도입니다. 지금 요 그 면적이 그 공급량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 한우 그 등급별 이제 공급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Y 좌표가 이게 등급 품질이고요. 요 X가 그 가격대입니다. 요걸 봤을 때 지금 현재 한우 1툭불 가격대는 한 24,000원 전후가 되죠. 수입 물량은 얘는 더 가격이 낮은데 저희가 비교해 보려고 이렇게 갖다 놨는데요. 이 정도 설치되는데 얘네들은 1등급에서 한 3등급 전후로 이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 가격대는 하여튼 제일 낮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이럴 때면은 뭐 대중육을 만든다라고 하면 뭐 여기에 이렇게 좀 넓게 분포를 시키고 수입육은 그만큼 또 줄게 해서 그만큼 뭐 소비자들에게도 그 뭐 신선한 뭐 국산 뭐 소고기를 뭐 제공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개념도 예시고요. 그리고 또 소비자들은 최근에 이제 윤리 소비라고 해가지고 뭐 환경 건강 동물 복지 뭐 이런 쪽으로도 이제 뭐 가치 소비 쪽으로도 이제 하시는데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제품군을 좀 확대한다든지 다양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축산 환경도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축산에 대한 책임 부여가 이제 계속 강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뭐 정승원 소장님도 말씀하셨던 저메탄 쪽 가축 사용 관리도 강화한다든지 적정 처리를 위한 뭐 여러 가지 처리 방식을 다양화한다든지 분뇨 발생, 과다 발생을 위한 여러 가지 사용 밀도 이런 것들도 뭐 함께
같이 좀 뭐 노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전반적으로 좀 앞으로 미래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해 주신 김정수 사무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강원대학교 이병호 교수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토론 진행 시간은 20분입니다. 예, 생각보다 그 시간이 지금 많이 지연이 됐는데요. 20분간 토론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두 분 발표 내용이랄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농림부 사무관님도 나오셨으니까 그냥 또 한우 산업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또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좀 거술을 하고 자기 소개를 하신 뒤에 간략하게 좀 해주시죠. 여러분들이 발표할 수 있게 하려면 좀 간략하게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저 이종범 선생님. 예, 충북 이종범입니다. 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부속도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친환경 인증을 받았어도 친환경 인증 농가한테 퇴비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 그 물어보니까 친환경 인증 농가가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게 그 고시 목록이 지정이 안 돼서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료법에 의해서 그 질소 인상 가리를 맞춰야지만은 고시를 해준다고 하는데 농림부에서 오신 우리 사무관님들이 이거는 비료가 아닌 축분으로 접근을 해서 목록 고시를 해갖고 우리 우수한 축분을 경종농가, 친환경 농가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우 이력제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한우가 점유율이 한 36, 7%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수입 세고입니다. 두수가 많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두수 많다고 우리 농가들 쪽에 이야기만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은 소비 촉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까 우리 울산 정윤철 회장님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 치맥은 나오는데 왜 맥주하고 소고기 6% 이런 거는 한우고기 6% 해야 되겠지 소고기 6% 하면은 그런 거를 좀 관광객들한테도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좀 개발했으면 좋겠고 그 수입육이 들어와서 어디까지 가는지는 파악이 제대로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되고 있겠지만은 수입이 뭐 40만 톤, 50만 톤, 60만 톤이 들어온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수입육이 최종 사용처는 이게 파악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한우는 이력자가 돼 있어서 그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좀 더 법을 강화를 해서 세분화를 해서 수입 쇠고기, 한우, 국내산 이렇게 좀 세분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협회에도 이 농림부에서 꼭 한육으로 하는데 한육으로 하지 말고 한우로 좀 지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유구는 유구는 낙농유구협회가 있는데 그 유구를 왜 우리 한우 쪽에다 자꾸 붙여갖고 하는지를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도 농림부에서는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고 사육 단축 기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우가 맛있어서 찾는 게 뭡니까? 그 한우의 특이한 한우 맛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도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우리 한우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사육 기간을 단축을 했을 때 26개월, 27개월 과연 했을 때 그 고유의 한우 맛이 나오는 건가도 검토를 해서 정말 이게 맛이 괜찮다고 하면 단축을 시키지만은 저희들이 그 출하를 해봤을 때 26개월, 27개월 출하한 소가 거의 맛이 싱겁다는 이야기가
식당 이런 데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암만 가격이 절감이 사료비가 적게 들어가고 생산비가 적게 들어간다지만은 소비자들이 찾지 않는 한우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육 기간도 좀 이거는 깊이 그런 한우의 특유의 맛이 몇 개월이 가장 한우 맛이 좋은가 이게 나와야지 거기에 맞춰서 이러한 단축 기간도 설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쭉 모아가지고 사무관님 좀 저 농림부 관련 질문은 답변을 해주시죠. 또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전북의 정윤섭입니다. 농림부 그 환경 쪽에 담당하시는 분한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저희가 탄소 제로화를 자꾸 외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우리 축산농가들이 퇴비 부숙을 시켜도 그 부숙된 퇴비가 논으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숙만 시켜서 뭐 할 겁니까? 그거?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경종농가들이 그 퇴비를 갖다 쓰려고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치를 안 해요. 그거보다 편한 비료를 쓰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자꾸 그 정책만 피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게 좀 아쉬운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은 뭐 일부는 1헥타당 주는 것이 그 거시기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담보당 해갖고 20만 원 지원해 준다고. 그거 가지고 과연 그게 가능하냐? 작업이 안 되거든요. 그런 실질적인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그 탄소 제로화를 시키려면 경축순환농법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과연 경축순환농법으로 가기 위한 방법이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주관하고 한국농어촌공사한테 농지은행을 만들어서 매년 농지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농지는 사들여갖고 무엇을 하고 있냐? 거기에다 3년 동안은 작물을 못 심고 콩을 심게 해놨죠. 타작물 재배하라고. 타작물 재배해갖고 지금 하고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축산농가한테 줘서 실질적으로 조사료 생산을 하면은 수입 조사료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축순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줘야 되고,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다시 농지은행에서 샀던 땅들을 일부 팔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농지은행이 사들인 목적은 그때 당시에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쌀을 분류하기 위한 방편이었었는데, 또 이제 쌀이 모질란다고 하니까 이제 다시 농사지라고 지금 파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한테 우선적으로 좀 사서 갈 수 있게끔, 그러면 정부에서 시책 필적에도 쌀이 나오면은 타작물 재배하러 가면은 축산농가들이 쉽게 조사료를 심을 수 있고, 거기에다가 또 다시 경축순환하기 위해서 가축분 퇴비가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그 축산물 등급제를 바꿔놨는데 실질적으로 축산 농가들한테 등급제를 바꿔가지고 아까 등급 출연율은 높다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당연히 높죠. 근데 농가들한테 소득이 되냐면 소득되는 건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비싼 돈을 더 쓰고 비싸다는 소리만 더 듣게 지금 만들어 놨죠. 우리가 공판장에서 경매할 적에 근대지방도 7-2번이나 1번은 1번은 완뿔이지만은 2번은 투뿔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경매 단가는 가격이 낮아요. 9-3이나 9-2보다 가격이 월등히 낮습니다. 그러면 그 고기가 시중에 유통되는 과정은 똑같이 2+라고 그래가지고 높은 가격으로 지금 현재 팔리고 있다. 이게 소비자들의 결론적으로 봤을 적에는 봉이 된 거죠. 엄밀하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소고기 가격이 자꾸 높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자꾸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탄소 제로화를 위해서 26개월, 24개월로 단축한다고 하는데 24개월로 단축했을 때 과연 거기가 한우의 그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고기가 생산될 수 있냐? 제가 봤을 때는 24개월 이 정도로 만든다고 하면 수입 고기하고 차별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탄소 제로화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경축순환이 가장 빨리 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해서 관행농법과 비료농법으로 짓는 데와 퇴비농법으로 짓는 부분을 구분을 해서 각 지자체별로 뭐 몇백 헥터가 됐던 해가지고 시험포재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 농촌진흥청에 문의를 하면은 데이터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거기에 따라서 해주지를 않거든요.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중에 좀 부탁드립니다. 또 한두 분 뭐 더, 예. 충남의 이교육인데요. 그 대부분이 이렇게 환경 저기로 가보면은 토론에 수질오염을 축산농가들이 거의 다 시키는 거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수질오염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농업을 종사하는 벼재배 하시는 분들이 5월달 되면 벼를 심으려고 논을 갈고서 비료를 상당히 양을 뿌리잖아, 밑거름으로. 그렇게 해놓고서 그거를 모내기 전에 노타리를 쳐가지고 물을 잔뜩 가둬서 노타리를 쳐서 모내기 2, 3일 전에 물을 빼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다 질소질 비눗물인데 그게 다 하천이나 강으로 흘러들어가서 그게 수질오염이 되는데 어떻게 꼭 저기만 되면 그런 건 얘기를 안 하고 가축에 먹이는 축산농가들이 다 수질오염을 시키고 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거는 안 맞는 거라고 보는데 그것 좀 어떻게 구분을 하든가. 솔직히 내가 그래서 그때 당시 한 얘기가 뭐라 그랬느냐면 나도 그 토론회 갔을 적에 우리나라 댐이 가장 큰 게 어디냐고 그랬더니 소양강 댐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소양강 댐을 방류시켜가지고 모내기 일찍에 거기다 물을 다 가둘 수 있느냐니까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5월달 한 해에 방류되는 그 질소된 그 논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소양강 댐보다 몇 개를 방류한다는 건데 어떻게 축산분뇨가 다 나가서 수질오염을 시키는 거 마냥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도 여기 농림부 주무관님 잘 부탁드립니다. 한두 분만 받고 한번 보자. 그럼 우선 예. 전북의 한장수입니다. 지금 지금 부속시켜서 경축순환농업에서 유통사업단이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작년에 2억인가 아마 지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그 대안이 무엇인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 우선 도지장 정희철입니다. 지금 환경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한우산업 위기를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보면 대비나 이런 보면 그 환경부 농림부에서 지금 봄에 보통 대비를 뭐 지원해줘가지고 경영농가인데 지원해줘가지고 일시에 동시에 보조 사업을 해가 전국적으로 단위로 다 하다 보니까 대비 공장에서 전체 그 발효가 제대로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왜 1년치를 한참에 다 줄 때는 차별을 두고 준다면 부수기 들어가 부수기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안 시키고 그냥 섞어가 포장해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또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이 부식이 더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 결론적으로 결핵이나 이런 부분 나오는 병이 옮기는 게 정상적으로 되면 괜찮은데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안 됩니다. 거기 가가지고 뿌리면 논에 뿌리든 밭에 뿌리든 그럼 그 비료가 우리 조사를 심거든 이 뿌리가 비가지고 다시 수한테 오면 그 병균이 또 옮기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울산에도 그 신호 목장에 있는데 결핵이 발생해서 산에 방목을 시켰습니다. 5년, 6년 동안 잡다가 그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 농장 자체를, 신호 목장 자체를. 왜? 결핵 때문에. 그 방목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결핵을 먼저 떠락했는데, 온천지 뿌리고 군에서 다 해도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공구리 친한 상태에 이런 데는 소독이 돼가 쉽게 잡히는데, 밭에 토양에 오염된 결핵은 진짜 잡기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실제로 봤는데, 이런 부분이 동시에 전국적으로 퇴비는 분뇨는 옮기지 못하지만 퇴비는 옮기지만 그 양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생산하는 양이 그대로 나가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되니까 좀 차별화도 가지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면 축산 농가들도 차별대가 부분적으로 빼줄 수 있는데 한참이 왕창 나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성이 많고 해요. 왜? 필요할 때는 왕창 봄, 가을에 농사 짓는 사람도 있는데 전부 다 봄에 다 사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개는 더 뭐냐면 오늘 지자체에서 그 퇴비 관리를 직접적으로 좀 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민원이 늘 발생하니까 모르겠다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한우산업이 꼭 필요하니까 그 산업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꼭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법으로 만들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주시면 그리고 울산에도 하다 보니까 그 스마트 수산단지를 군수가 시행을 하려 해도 지자체장이 도지사들이나 광역시장이 트러플 안 되더라는 거죠. 암만 시군에서 하려 해도 도에서 트러플면 그 부분이 도시계획 심의가 안 돼가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못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계획을 잡을 때는 확실히 도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도록 부분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저희들 지금 시간이 26분까지인데 지금 뭐 한 3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간략하게 좀. 저 한 가지 제가 빼먹었는데요. 지금 내년도 요수가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요소가 부족한 부분을 우리 축분을 내년도에 좀 전답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환경부하고 건의를 해서 좀 축분을 살포할 수 있게끔 좀 더 간편하게 좀 내년도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소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그 사육두수 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거새우의 경우는 한 마리당 7평방미터로 돼 있는데 암소의 경우는 지금 현재 10평방미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축산에 우분 나오는 양을 보면은 비우구가 훨씬 많거든요. 암소는 거기에 대해 상당히 적단 말입니다. 근데 암소가 면적이 더 크거든요. 10평방미터로. 그래서 그 부분을 7평방미터로 똑같이 해주고 송아지가 탈 때까지 3평방미터 정도 되면은 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육 면적을 7평방미터로 통일시켜주면 좀 안 될까? 왜 그러냐면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암소가 10평방미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소규모 농가들이 사육두수 오바로 그 불이익을 지금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송아지가 생내서 3개월 이상 되면은 다시 별도의 면적 3평방미터를 적용을 받다 보니까 축사 면적이 사육 면적이 오버돼 가지고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번식우의 경우도 7평방미터로 똑같이 해주고 3평방미터를 송아지가 쓰는 걸로 해주면은 그 소규모 농가들의 번식 농가들의 그
불이익 당하는 점을 막아줄 수 있고 또 그 농가들한테도 상당히 그 민원이 적게 발생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예, 그러면은 질문은 뭐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들이 사실은 이 3주제에서 해 주셔도 될, 어떻게 보면 이제 주로 농림부에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최 측에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두 분께서 충분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도록 하고, 또 두 분 발표에 대해서는 그럼 사회를 보는 제가 학자적인 입장에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질문 내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애써서 발표를 해 주셨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정책에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에 대해서 전상권 교수님도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본론에는 자세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관님께서도 이제 발표를 했고,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그 논란을 거쳐왔습니다만 실제로 계속 그 평행선을 걷고 있고 개선은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 교수님처럼 학자가 농림부에서는 송아지 가격을 지지함으로써 두수가 늘어나고 결국은 가격 하락, 농가 소득 감소, 또 정부 재정 부담 증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것 같고, 한우업계나 농가에서는 그래도 이 송아지 생산 내지는 번식 기반이 안정이 돼야지 한우 산업 전체가 안정이 되는데, 최소한의 어떤 장치마저도 유명무실하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더더욱이 지금 아까 나왔듯이 110만두 그 가임함소 이걸로 연계를 시켜버리니까 지금 아까 175만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2, 3년 후에도 가격 떨어지는데 가임함소 안 줄면은 이건 발동이 안 됩니다. 더더욱이 이제 이 보전 한도액도 현재 WTO 최소 허용 보조 미니미스 고기하고 연계시켜 놨기 때문에 무한정 이렇게 보전해 줄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학술적으로 이 한우 산업과 정부, 학계 이렇게 해서 공동 어떤 연구를 해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한 후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편익은 어떻게 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놔야지 뭔가 접근이 되고, 또 그 데이터를 농림부는 기재부에 제출해서 어떤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구체성이 없이 계속 쳇바퀴만 돌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 교수님께서는 혹시 그런 계측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전 교수님이나 사무관님께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예전 같으면 우리 한우 경영이 번식 경영과 비육 경영이 다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아까 전상권 교수님 발표에 의하면은 두수나 농가 수가 절대적으로 이제는 일관 경영이 많아졌어요. 그렇다면 일관 경영에 농림부의 어떤 정책 포커스가 좀 맞춰져야 돼요. 그러면 일관 경영에서 어떻게 보면 비육이 주고 번식이 종속이 되는 그런 지금 구조가 됐는데, 그러면 일관 경영 내에서 번식 부문은 우량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는가, 또 안정적으로 송아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지금 잘 되고 있는가, 또 농가 입장에서 두 개를 함께 했을 때 애로사항은 뭔가, 그래서 또 효율성은 어떤가, 생산성은 어떤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밀하게 이렇게 분석이 되고 조사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그렇게 정밀하게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관 사용 농가에 대한 조금 더 정밀하고 세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코멘트를 드리고 그럼 사무관님 발표 답변 좀 해주시죠.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환경 쪽 말씀은 제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부속도라든지 이런 쪽은 앞서서 말씀드린 거 좀 정리해 본 것 중에서 저희 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소비 촉진 재고 우리 충북 그 지회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소비 촉진 재고 쪽은 뭐 얘기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2003년, 2005년 이후 자조금을 통해 가지고 매년 300억씩 예산이 이제 책정이 돼서 그 전체 그래서 매년도 그렇게 소비 촉진 홍보 이런 예산들이 들어가고 있고 실제 또 그 효과가 또 발현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뭐 한우 먹는 날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11월 초, 10월 말 이때 있었는데요. 그때 그 공중파 저기 9시 뉴스라든 이런 데서도 그 한우 먹겠다고 또 줄 서 있는 그 뉴스가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또 이걸 통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한우에 대한 뭐 가치라든지 뭐 소비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뭐 상승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육기간 단축을 통해서 맛이 뭐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생축 숙성을 해야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수입산과의 가격도 수입산과의 차별화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공통된 질문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그 맛을 결정하는 거는 사육기간이 아니라 그 고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지방질입니다. 그 지방질을 이제 한우 같은 경우에는 그 근육 안에 그러한 지방들이 이제 끼게 되다 보니까 그 맛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이제 어필하고 소비자들도 이제 그러한 맛을 또 그 느끼기 위해서 이제 한우를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를테면 뭐 좀 미국산이라든지 호주산 같은 경우에 와규라고 해서 일본소 따라하는 그런 품종이 좀 있긴 하지만 그거하고 또 우리나라하고는 차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이 안에 있는 뭐 성분이라든지 사육 방식 그리고 그 태도 이런 걸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저기 그 수입에 들어오시는 것들은 들어오는 그 고기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쪽에서 목초 비육을 통해 가지고 사육을 한 다음 아시아 쪽으로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뭐 곡물 비육을 통해서 살을 찌운 다음에 바로 이제 수출하는 그런 체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뭐 30개월씩 하지 않고 이제 뭐 그런 좀 차이점이 있지만 어쨌든 한우의 맛이 결코 이제 사육기간 단축 뭘 통해 가지고 없어진다 이런 거는 조금 좀 과도한 좀 걱정 같고 저희들도 요걸 통해 가지고 그 사육기간을 단축을 했을 때 맛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렇다면은 뭐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뭐 수입산과 맛이 없어지는 건지 근데 어쨌든 그 과학적 데이터를 봤을 때는 24개월에는 이미 그 근내 지방도가 거의 100% 완료가 됩니다. 소가. 그 다음에 30개월까지 컸을 때는 근내 지방도가 더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덩치가 커지고 무게가 더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용량이 이제 커지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그런 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뭐 무조건 사육 기간을 단축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짚어보고 그 한번 좀 신중하게 좀 판단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다음 분뇨 처리 쪽 주로 말씀하셔가지고 사육 밀도 쪽 말씀을 하면 요거는 그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송아지의 기간은 6개월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사육 기간이 30개월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 사고자 하는 그러니까 비육 농가에서는 좀 더 튼튼하고 잘 크는 소를 좀 원하시고 팔고자 하는 번식 농가에서도 얘가 저 농가한테 넘긴 다음에 이제 뭐 병들어 죽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튼튼한 그 개체를 그 해당 비육 농가에게 팔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구가 많아가지고 지금 현재 6, 7개월이 아니라 대다수 뭐 8개월 정도 되는 그 개체를 그 거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서 얘기했다시피 사육 기간이 이제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커진 건데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특정 면적을 통해 가지고 그 적정 면적을 사육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뭐 농가분들 뭐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소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잘 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그 반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출이 된 게 지금의 이런 면적인 거고요. 암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송아지를 감안을 해서 비유가 7이라고 하셨는데 암소도 그래서 10으로 이제 저희들이 한 거고, 다만 지금의 문제가 되는 거는 6, 7개월 이전에 판매를 하면 문제가 없지만 아무래도 8개월까지 사육을 하고 송아지가 아니죠. 이제 그때부터는 넘기다 보니까 그러한 관행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운 그 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담당자는 아니라서 뭐 이 자리에서 뭐 해준다 안 해준다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리고, 우선은 그렇게 그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농가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일반 사용 농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정부에서 일반 사용 농가에 대해서 뭐 케어를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사육의 주체는 농가분들이고 그 농가분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뭐 생산비 같은 걸 절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를 고민을 했던 거고, 다만 거기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어떤 농가 개개인의 뭐 어떤 경영 상태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뭐 가축 개량이라든지 뭐 등급 판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생산 기반 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뭐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향후에 교수님 말씀드렸다시피 일관 사육 경영에 대해서도 좀 정밀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뭐 향후 뭐 농가분들 그 경영에 뭐 어려움이 없도록 뭐 이를테면은 효율성이라든 생산성 측면에서 뭐 아니면 애로사항 같은 것들을 좀 뭐 조사 분석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돌아가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 분야 빼고는 얼추 제가 말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 또 네. 네, 축산환경 장학과 오재엽입니다. 그 1주제 때 질문이 없어서 그냥 환경 쪽은 잘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2주제 때 많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그 처음에 그 친환경 농업에 퇴비를 못 쓰는 거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친환경 농업 퇴비는 이제 친환경 축산을 경영하는 자가 만든 퇴비는 가능한데 그냥 일반적인 축산 농가 건 지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퇴비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제한적으로 지금 허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쪽 친환경 농업이랑 좀 얘기를 해서 풀던지, 좀 어쨌든 그 제한한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정확히 지금 갑자기 들어온 질문이라 그 배경이나 친환경 농가들이 목록고시가 안 돼서 사용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용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퇴비 지금 그 사용할 수 있는 물질 그 사용할 수 있는 거기에 친환경 축산을 하는 농가가 이제 경축순환을 통해서 하는 농가들이 에서 발생한 가축 분뇨만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 축산 농가의 퇴비인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 그런 것만 가능하고 거기에서 또 다시 유기농업 자재에 등록을 또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에 죄송합니다. 그 친환경 인증 농업 단체하고 네. 축산 단체하고 이제 좀 협의를 했어요. 그 친환경 받은 농가들 거라도 썼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쓰고 싶은데 그 친환경 인증을 받았어도 목록고시가 안 됐으면은 그거를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친환경 회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목록고시가 돼 있으면은 그 목록고시가 돼 있으면 자기네들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또 목록고시가 돼 있는 퇴비를 쓸 때는 지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 목록고시가 비료법에 의해서 목록고시가 되다 보니까
그 질소인산 가리 부분이 성분이 안 맞추면은 비료법에 맞추다 보니까는 축분을 갖다가 학비료에다 맞추는 거잖아요, 성분을. 그래서 저희가 저기 말씀드린 부분은 그 축분은 축분 고유의 어떠한 성분을 갖고 목록고시를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종범 회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판매 행위는 안 됩니다. 등록 고시 안 된 퇴비를 판매 행위는 안 되는데 갖다 뿌려주는 것은 돼요. 그 농림부하고 그때 우리가 협상할 때 어쨌든 그거는 되고, 그래서 아까 헥타당 20만 원씩 우리가 뿌려주겠다. 그 지원비를 내놔라. 우리 퇴비가는 안 받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풀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판매 행위는 안 돼요. 판매는 퇴비 그 법에 축산 농가가 판매 행위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판매를 하려면 아까 등록고시를 분명히 받아야 판매를 된다. 전번에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퇴비는 퇴비 자체로 이게 해야 되는데 함량을 넣어서 그 함량을 맞추려고 보면 우리 농가는 못 맞춥니다. 그래서 그걸 못 맞추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축산 농가가 내 돈 들여서 퇴비까지 어떻게 뿌려주겠냐. 퇴비 살포하는데 헥타당 면적별로 돈을 얼마를 내놔라 해서 운송비를 그때 받아온 거예요. 네, 그렇게. 저도 아무튼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좀 파악을 해서 나중에라도 뭐 연락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비 어쨌든 또 다음은 어쨌든 퇴비가 지금 뿌리질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경종농가들이 안 쓰고 있어서 이제 농식품부에서 좀 이제 홍보도 하고 좀 매칭도 시켜서 많이 뿌리게 하고 살포 비용도 아까 지원해주던 이렇게 좀 저희도 뭐 계속 홍보라든지 뭐 살포비 지원도 좀 부족하긴 하지만 최근에 퇴비 살포비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19년 그러니까 20년부터 지원을 이제 시작을 했고 퇴비가 굉장히 경종 농가들도 화학 비료보다 좀 불편한 점이 좀 있고 경종 농가들도 뭐 고령화되기도 하고 뭐 이렇겠다 보니 퇴비를 보다는 좀 편한 화학 비료를 많이 좀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도 뭐 억지로 뭐 쓰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든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퇴비 살포비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하고 좀 농가들한테 뭐 살포기, 퇴비 살포하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고 뭐 현장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여러 가지를 바라보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종 농가들이 많이 쓰면 좋은데 저희가 뭐 가축분 퇴비가 뭐 땅 뭐 여러 가지 효과도 있고 땅에 뭐 유기물도 제공하고 뭐 여러 보호 기능도 있고 이런 거는 계속 얘기는 하고 있고 뭐 그런 퇴비 전문 유통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원하면서 최대한 이제 하려고 노력은 지금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그 수도작 농가들이 눈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보급이 되려면은 관행농법하고 퇴비농법하고 이게 비료농법하고 퇴비농법하고를 그 시험포를 좀 지역마다 해가지고 빨리 보급되게 만들어야 이게 경축순환이 빨리 이루어지지. 지금처럼 자꾸 하라고 권장만 해갖고는 효과가 보기가 늦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정책을 좀 빨리 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뭐 시범포도 뭐 조금씩 지역마다 하고 있긴 한데 뭐 다 마찬가지지만 항상 뭐 다 몇십 년 동안 하던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고 축산농가분들도 마찬가지고 경영농가 내가 항상 하던 작년에 이랬고 재작년 항상 하던 게 있는데 갑자기 퇴비가 좋으니까 퇴비 뿌려라 한다고 이제 쉽게 그게 안 되죠. 바뀌질 않으니까 네, 그게 뭐 봐야지 옆에 농가들도 뭐 알지만 혹시나 뭐 퇴비 뿌렸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그게 네. 다 그게 있잖아요. 자기만의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거를 바꾸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다들 뭐 축산도 하시면 당연히 뭐 쓰던 사료 쓰고 뭐 이러지 갑자기 뭐 이 사료 좋다고 이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경종 농가들도 비료를 항상 쓰던 거, 아니 뭐 항상 며칠에 얼마 이렇게 쓰지 갑자기 뭐 외부에서 와서 이거 좋다고 이렇게 해봐라 한다고 쉽게 이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저도 계속 이제 퇴비를 많이 써달라
토양에 좋다 뭐 이런 얘기하고 뭐 토비 써봤더니 병도 잘 안 걸리고 뭐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뭐 홍보 책자도 많이 배포하고 이게 하지만 홍보하는 건 다 알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린 내용은 그 시험포를 재배하면은 관행농법하고 퇴비농법하고 했을 때 그 생산자는 차액이 발생되거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퇴비를 넣어서 농사를 벌였다. 그러면 그 차액만큼 보전을 해주자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그걸 보면은 빨리 보급이 확대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수도약 하시는 분들이 우리 축산하는 사람하고 똑같거든요. 이걸 한번 바꾸려고 하면 뭔가 촉매제가 있어야 이게 바뀌지. 지금 이렇게 계속 말로만 해갖고는 바뀌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 경을 해놓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잘못 뒷건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힘이 들으니까 안 갖다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장비 같은 것도 지원도 많이 해줘야 될 거고 그래야지. 우리도 거기 지역에 보면 특수작물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이 TV를 가축분유도 한우동 같은 거는 많이 쓸 수가 있는데 너무 힘이 들으니까 그거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못 갖다 쓴대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좀 지원을 좀 어떻게 해서 해줄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달라. 아까 제가 지금 유통사업단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2억인가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살포비 지원도 해주고 그런데 이제 축산과를 가서 물어보니 이게 저 정부에서는 아무 어떤 그 계획 지침이나 그런 것들이 없더라. 그래서 달라는 거 2억 지원해주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그게 돼야 그게 경축 순환농업이 되면서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부속만 시켜라. 부속 시켜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운반 수단이 있어야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좀 입장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부분. 아마 그 퇴비 전문 유통 조직 그 예, 2억 그거 만들어졌잖아요. 그거. 아마 그거 거치자청. 그래서 뭐 저희가 그런 조직들을 130개소 정도 지역에 이제 만들어서 장비 뭐 아까 퇴비 살포하는 장비라든지 교반하는 장비를 지금 지원해 줬고 그래서 축산농가 퇴비사부터 뭐 다 유형이 다르지만 직접 가서 뭐 교반도 해주고 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퇴비를 살포를 하면 헥타당 20만 원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뭐 지금 그게 시작한 지 이제 올해 그러니까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차근차근 하고 있는 거라서 뭐 현장에서 약간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계속 지금 뭐 하고 그 경종 농가 그러니까 살포지 확보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조금씩 바꿔 나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계속 현장 의견을 들으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어떤 계획이 없다는지 현장에서 얘기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시작해서 지금 기계 장비들 다 지원해 줬고 뭐 마을형 퇴비 공동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지원해 주면서 이제 지금 막 추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가는 지금 거기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이게 급하거든요. 근데 행정이 너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린 거예요. 부속 아주 중요하죠. 다 농가들 압니다. 그러나 부속된 퇴비를 어떻게 농지에 환원해서 경축 순환농으로 갈 것이냐. 그러려면은 그런 것들이 아주 필수적이면서도 지원을 좀 많이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뭐 달랑 2억만 지원해주고 딱 보니까 포크레인 하나 나오고 차 한 대 사면 끝나겠더라고. 그게 어떻게 그걸 허겄냐고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깊이 좀 고민하시고 예산 좀 더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세션에 너무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제 제기된 것 중에서 지금 좀 부족한 답변이나 이런 게 있으면 3세션에서 또 아마 이렇게 좀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또 지금 건의성 이런 것들은 아마 한우협회에서 정리해가지고 농식품부에 또 이렇게 정식으로 문서화해서 올릴 것으로 아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상공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 좀 답변. 저는 아까 이제 관련하신 그런 연구들은 지금 자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기를 통해서 아마 후속 연구들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한 가지 지금 정부에서 나오셔가지고 단기 비육과 관련돼서 우려되는 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비용을 지금 하면 30개월을 예를 들어서 24개월로 하면 온실가스를 75% 수준으로 줄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전제가 농가가 30개월짜리를 24개월만 비우고 하고 6개월을 우사를 비워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회전율이 늘어나지. 그렇기 때문에 환경 부담에 대해서 뭔가 효과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칫 30개월, 24개월로 했을 때 지금의 품질 차별화를 하기까지 한 지난 1, 20년 동안 엄청난 R&D 쪽에 투자를 해서 왔는데 이게 자칫 잘못해가지고 시장에 시그널을 잘못 주게 되면 지금까지의 어떤 등급 차별화 이런 것들이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 부분의 단기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자,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여러 가지 것들을 농림부 담당 정책관들께 질문을 했는데 충분히 답변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메모한 것만 보더라도. 그러나 제3세션도 좀 유사한 그런 토론이기 때문에 제3세션에 또 이렇게 잘 활용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두 분 발표자 또 경청해 주신 여러분 또 질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세션의 발표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행에 수고해 주신 이병호 교수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두 분 사무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10분간 휴식을 하신 후에 세 번째 주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3시 55분입니다. 4시 5분부터 이 자리에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